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아침 회의도 꽤 길고요. 아침에 제슬리 모닝 브리프 끝나고 나서도 이것저것 좀 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촬영 시간이 조금 미뤄져서 업로드가 늦어진 점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사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단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독주에 맞서서 인텔, 삼성, 네이버 AI 생태계 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텔이 6월 5일 서울에서 팻 겔싱어 CEO가 참석하는 인텔 AI 서밋을 연다. 서울에서 이런 걸 하네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1년에 여러 차례씩 열리는 행사이지만 대부분 인텔 현지 법인 중심으로 치러지고 겔싱어가 직접 참석해서 연설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다네요.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에서 최수연 대표가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요.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의 고위 임원이 나와서 모든 곳에 AI가 있는 시대에 삼성과 인텔의 전략적 협업을 주제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크 업계는 인텔 주최 AI 행사에 자사 CEO와 함께 삼성전자 네이버의 핵심 인사가 등장하는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AI 반도체 생태계는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대만의 TSMC, 한국의 하이닉스가 연합해 주도하고 있죠. 이들이 구축한 탄탄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텔이 삼성전자, 네이버와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AI 반도체 중 핵심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가 97%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AI 가속기는 이 HBM과 GPU를 결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AI의 필수적인 연산이나 추론을 빠르게 수행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제조를 파운드리 1위인 TSMC, 그리고 HBM 공급을 이 시장 1위인 SK 하이닉스가 맡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독점력에서 벗어나려고 인텔, 삼성전자, 네이버 연합이 뭉쳤는데, 테크업계 관계자는 인텔은 자체 AI 가속기를 개발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라며 선두업체를 따라잡으면서 그들의 독점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요. 삼성 관계자는 새로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여러 업체와 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견제나 대항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 네이버가 손을 잡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인텔은 AI 가속기, 삼성전자는 HBM의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두 회사 모두 얼마만큼의 주문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요. 네이버는 엔비디아에서 AI 가속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월 인텔 AI 서밋 무대에 오르는 최수연 대표의 연설 제목도 GPU 없이 AI 현대화하기, GPU 없이 AI 현대화하기네요. 저는 읽으면서 GPU 없이 AI 현대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제목이 될 줄 알았는데, GPU 없이도 AI를 현대화하기. 자,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지 않고 AI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와 TSMC, 하이닉스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TSMC와 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직접 미국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갖춰져야 성장이 가능한 AI 산업의 특성상 앞으로 엔비디아 생태계나 인텔 생태계처럼 여러 기업이 손을 잡는 협력 체제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테크 업계의 전망이고요. 자, 엔비디아 생태계에 대한 세력 등장인 건데,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진행된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네이버와 협업을 발표했고요. 지난 9일입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와 AI 개발 플랫폼 없이도 AI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AI 개발 플랫폼인 쿠다를 자사의 AI 가속기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왔죠. 거의 모든 AI 개발자가 쿠다를 이용해서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기업 반도체를 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네이버와 인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소를 만들어서 AI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또 네이버는 AI를 위한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에 인텔 AI 가속기인 가우디를 활용하기로 했네요. 자, 삼성전자는 급성장하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한 발 뒤처져 있고, 하이닉스와 차별화되는 공법으로 차세대 HBM 개발에 성공해서 상반기 중 납품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당장 충분한 주문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새로운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정욱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전자도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서 인텔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당분간은 HBM 납품을 매개로 인텔과 협력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HBM이 필요 없는 새로운 방식의 AI 가속기 마1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HBM이 필요 없는 새로운 방식의 AI 가속기 마1. 네. 야, 이 AI 가속기 점유율이 인텔이 0.5, AMD가 1.5,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97.2. 야, 참. 인텔이 새로운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국 업체인 전자와 네이버를 선택한 것을 국내 테크 업계는 주목하고 있는데,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HBM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인텔이 네이버에 손을 내민 것도 의미가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인텔이 미국의 다른 빅테크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눈치를 보느라 인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미국 빅테크를 제외하면 네이버처럼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과 손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탓도 있습니다. AI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새로운 AI 생태계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네. AI 가속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AI 엑셀러레이터이고요.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추론 등 AI에 특화된 반도체로 흔히 HBM과 GPU를 조립해서 만드는데 머신러닝처럼 AI의 필수적인 기능 수행을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AI 가속기에 CPU 등을 결합하면 기본적인 AI 컴퓨터가 된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가 있고 전자는 HBM이 필요 없는 마하 시리즈를 개발 중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이유가 계속 경쟁 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항상 고마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자가 생기게 되고요. 아파트 대잔지가 들어왔는데 거기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킨집이 불이 나게 장사가 잘 되면 뭐 몇 개월이 안 가고 바로 옆에 다른 치킨집들이 쭉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매출을 다른 경쟁업체들과 나눠 먹게 되는데 그 아무리 많은 치킨집이 생긴다 한들 뭐 명동에 있는 하동관처럼 설렁탕이 잘 된다고 그 옆에 설렁탕 집들이 쭉 들어선다고 해서 하동관의 그 매출을 다 뺏어갈 수는 없겠죠. 네, 줄을 서 있다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유 내가 이거 3시간 30분 걸려서 줄 서서 먹느니 야 옆에 가서 먹자 하면서 그런 경우는 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진이 있다고 해서 다 그 마진을 나눠 먹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될 거고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뭐니 해도 이 쿠다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한 뭐 AI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들려면 지금 이 엔비디아가 구축을 해놓은 그 GPU뿐만 아니라 이 쿠다 생태계가 깨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대한 혁명, 거의 모든 IT의 역사. 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지금은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책이 정지훈 작가라는 분이 쓰셨는데 특이한 게 의대 졸업하셨어요.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를 받고 USC에서 의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관동의대 명지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이자 IT 융합 연구소장으로도 활동을 했고 의대를 졸업했음에도 엉뚱하게 IT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요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팔렸습니다. 언제 2010년 12월 초판이네요. 네. 그러니까 15년 됐다 그죠? 근데 이 책을 다시 쭉 읽어봤던 이유가 1996년, 7년, 8년 보면 당시에서도 보면 이 컴퓨터 혁명 플러스 나중에는 닷컴으로 넘어가기 전하고 전후 이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막 나오고 합종연행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또 쫓겨났다가 스티브 잡스가 또 픽사 인수하고 그러면서 또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세히 담겨 있어서 이걸 읽다 보면 지금이 딱 90년대 후반처럼 그 또 새로운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이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 이 기업이 결국은 패권을 장악하겠구나 했다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약간 더 좀 객관적이고 조심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연합군, 네, 하이닉스랑 TSMC랑 요 연합군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저쪽에서는 인텔, 삼성전자, 네이버 연합군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세 회사 주가가 보면 이 피어 그룹들 대비 조금 민망할, 네,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올 수 있을지.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확실히 고마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강력한 경쟁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점에서 강력한 경쟁자들에 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AI 가속기 주문하면 1년 걸려. 오픈 AI, 메타, MS도 자체 개발 나서, 네, 여기가 진짜 무섭죠. 자,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탈피 총력이라고 돼 있는데, AI 생태계는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AI 반도체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더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성능의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빅테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전력 소모가 많고 현재 주문이 밀려서 공급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만 CEO는 지난 2월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발표하고 7조 달러 투자 유치에 나섰고요. 올트만은 오픈AI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AI 반도체 부족을 꼽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손정희 소뱅 회장도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고 있고요. 소뱅이 지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지원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AI 반도체 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달 초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MTIA 메타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 액셀러레이터를 공개했고요. MTIA는 메타의 광고 추천, 순위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 라마와 같은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말 자체 AI 칩인 마이아 100을, 아마존 웹 서비스는 트레이니엄 2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힘을 빼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구글은 인텔, 퀄컴과 엔비디아의 AI 개발 소프트웨어 쿠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통합가속재단 UXL 재단을 설립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XL 재단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서만 구동되는 쿠다와 달리 어떤 하드웨어에서든 작동할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의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형님들, 예,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이 큰 형님들이 지금 발끈하긴 했는데, 과연 발끈했다고 해서 정말 엔비디아의 힘을 빼기 위한 이런 부분이 힘이 빠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투자자니까요. 네, 투자자니까 지금 1년치는 주문이 다 밀려 있어요. HBM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1년치 다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년 안에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워낙 스마트하고 주식시장은 IQ 2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2만이 아니라 20만, 200만일 건데 주가가 항상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더 못 올라가는 구간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을 때 팔아야 되겠구나 하고 파시면 되는데 잘 못 팔아요. 왜 못 파냐면요. 삼성전자가 2021년 96,800원을 찍고 그러고 나서 빠르게 빠지면서 8만 원에서 87,000원 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밴드가 또 약간 레벨 다운이 되죠. 21년까지는 1월 달에 96,800원이었는데 21년 연말 지수도 삼성전자는 8만 원대였거든요. 8만 원 근처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21년에는 뭐 8만 원 깨지면 샀다가 8만 원 넘어가면 파시는 그나마 저희는 5월 달에 주식을 다 팔고 좀 쉽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뭐 삼성전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치 지금 작년에 2차전지 고점 치고 나서 떨어지는데 계속 2차전지 물어보시는 분들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경쟁이 심해지고 이제 마진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못 파시잖아요. 왜 못 파시냐면 96,800원이 내 본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식하면서 희한하게도 고점을 한번 치고 떨어지면 다들 마음이 96,800원이 본전처럼 생각이 되면서 87,000원 되면 9만 한 5,000원 3,000원 정도만 팔아야지 하다가도 계속 떨어지면 못 판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설명 쭉 드렸습니다. 예, 계속 8만 원 깨지면 이제는 8만 3천 원, 8만 5천 원, 8만 7천 원에 팔아야지 걸어놓다가 계속 못 팔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차트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삼중천정형처럼 근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왜냐하면 그 고점 근처에다가 지난 고점 근처에다가 매물을 많이 걸어놓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게 올라가려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 걸어놓은 매물을 다 잡아가면서 누군가가 사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가 보면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인 거죠. 실적 보면서 확 잡아먹으면서 하이닉스 11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지난 고점 15만원까지 물려있던 매물 다 잡아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에 매물들이 뭐 잔뜩 끌려 있거든요.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는 나타났지만 위에 잔뜩 끌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공매도 뭐 해제하고 뭘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잡아먹으면서 강력하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야 이제는 바짝 쳤네 하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그 매물들을 소화시키면서 막 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모멘텀이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어닝하고 영업이익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바닥치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말이 또 많이 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 구도를 꾸준히 보고요. 우리가 경쟁 구도를 체크를 하면서 야, 뭐 대항마가 없네. 꽃놀이패네. 저 시장은 완전히 꽃놀이패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OS 같은 거. 꽃놀이패가 돼 있고 아무런 대항마가 없잖아요. 대항마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금리라든지 뭐 성장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밸류에이션 트레이딩만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경쟁 구도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등한 중국 증시 1분기 성장률도 예상 훌쩍이라는 기사이고요.
우리 수출의 2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좋아져야 됩니다. 중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좋아져야 네, 우리 코스피가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딱 합쳐서 나누기 2 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에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중국 경기가 그동안에 약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가라앉았던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코로나 이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본토의 50개 우량 기업 주가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지난 1월 22일 기록한 올해 저점에 비해서 25% 오른 6,269에 지난 26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 중 주요 76개 기업 주가로 구성한 항생지수 또한 연저점 지난 1월 20일 날 14,961 대비해서 지금 18%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주요 주가 지수가 최근 큰 폭으로 반등하며 바닥은 지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도 중국 증시로 돌아오는 분위기이고요.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홍콩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서 중국 본토 주식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의 순매수 금액은 지난 26일 224억 위안 약 4조 3천억을 기록하면서 일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려 내놓은 각종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증시 안정화 기금을 투입한 이후에 국유기업의 시가총액 관리를 지시하는 등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 1분기 GDP가 5.3% 나왔었죠. 예상치가 4.6%였었거든요. 다만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계속 불안한 상태고 미중 갈등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중국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지난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미국 등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새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합리하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서 오는 12월부터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7.5%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지난 17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권고를 했는데 중국은 새 법에 따라서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따라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전략이 있네요, 보니까. 네. 참, 이런 거 읽어보면 머릿속으로, 올해 트럼프가 만약에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2018년, 19년도에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2019년도에 S&P 500이 28.8%나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나마 연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올라가면서 그 삼성전자가 44% 오르고 하이닉스가 55% 올랐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렇게 올랐는데 겨우 지수가 당시에 한 7% 플러스로 끝나긴 합니다. 근데 2019년 8월 달에 그해 8월 달에 저점이 나와요. 그 정도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를
예, 많이 받았고요. 그 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18년도가 미국의 페드의 정책 금리를 2.25에서 2.5, 예, 그 정도 지금에 비하면 뭐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금리도 그때 9번이나 올려놓고 9번 올려놓고 이제 동결한 상황에서 QT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죠. 페드가 계속 보유 중인 채권을 팔면서 시중의 자금을 계속 흡수하는. 지금도 QT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2019년 8월 달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페드의 QT, 예, 고금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당시에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디커플링 돼서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울퉁불퉁할 거라고 했잖아요. 2019년 보면 그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주식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해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계속 이 중국 쪽 얘기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는지 등등은 기사가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남자 바이든의 전략가, 예,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계속 트럼프는 또 이번 대선에서 무슨 얘기를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지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제15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미국 정가 거물들 다음 달에 ALC 참석한다고 하는데, 자, 오는 11월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국, 네,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와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이 다음 달 22일에서 23일 이틀간 서울 시들라 호텔에서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요. The Era of Hyper Uncertainty, 그냥 uncertainty 한 게 아니라 hyper이라고, 초불확실. 네. Innovative Leadership for the New Future. 네. 리더십도 이노베이티브한 리더십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군요.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워싱턴 DC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하나라네요. 트럼프 시즌2에 국익이 걸린 외교 안보 정책 향배를 타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전 장관과 같은 고위급 채널의 한마디가 목마르기 때문이고요. 폼페이오 전 장관은 최근 미국 언론이 보도한 트럼프 집권 2기 인사 명단에도 포함이 됐군요. 자,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고요. 21년 3월 트럼프가 대선에 불출마하는 경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나는 항상 잘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유부터였고, 트럼프 출마로 자신의 대선 출마 계획을 접은 폼페이오는 트럼프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번 ALC에서 미국 대선 전망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전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속에서 북핵 위협과 맞닥뜨린 한반도 외교 안보 위기 상황과 한미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자, 미 워싱턴 정가에서 바이든 정부의 실력자로 통하는 클레인 전 비서실장은 ALC에서 미 대선 향방을 가늠하고 자신의 백악관 비서실장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클레인 전 실장은 단명한 트럼프의 비서실장들과는 달리 영향력 있는 실세로 인정받았는데 미국 언론은 그를 두고 최근 들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라고 평가를 한다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러는 우리가 함께 일했던 지난 수년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내게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깊다고 합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으로 법률가적 사고와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네요. 이 같은 클레인의 위상 때문에 워싱턴 정가와 미국 언론은 지난해 바이든 곁을 떠난 그의 입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클레인 전 실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유세 메시지가 신통치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녹취 내용이 공개돼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CNN 방송은 이런 클레인에 대해서 정치적 현안부터 정책까지 크고 작은 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면서 한밤중에도 가스값을 확인할 정도로 세심하다고 전했다. 한밤중에 가스값을 확인한다고요? 자, 이번 ALC에는 워싱턴 정가의 인맥왕으로 알려진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도 참석을 하네요. 혼돈의 미국 정치 상황과 대선을 조망하고요.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 미국의 대외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당내 강경파 반란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서 물러나야 했던 비운의 정치인이고요. 트럼프는 메카시 전 의장에 대해서 나의 케빈이라며 여러 번 공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합니다. 메카시는 작년에 1월 15차례의 투표 끝에 하원 의장에 올랐지만 9개월 만에 당내 강경파들 때문에 물러났고요. 당시 그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워왔다면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전직 미 상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단체인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 FMC, Former Members of Congress. 여기서도 ALC에 참여해서 미국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FMC는 전직 상하원 의원 700여 명으로 구성돼 우리의 헌정회와 유사한 단체라고 합니다. 야, 그나저나 참 미국 대선이 그죠? 네, 큰 변수이긴 합니다. 네, 제가 2016년 강의를 하면서 2016년 그 코스피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아까 뭐 2019년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때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 3년 차였었고요. 지금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니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가 박살났다가 그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로금리, 제로금리에 의한 유동성 랠리가 있었고요. 약간 그 부분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2016년, 2012년 2012년은 당시에도 중간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2012년도에도 중간선거가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을 했던
오바마의 재선이 있었던 게 2012년이었고요. 그죠? 2016년은 오바마가 이제 8년 다 했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하고 되게 비슷해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힐러리랑 트럼프의 싸움이고, 이번에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인데, 그래서 2016년에 그 차트를 보면, 차트가 16년 나쁘지 않습니다. 이래 올라가다가,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푹 이렇게 꺼졌다가 푹 꺼졌다가 올라옵니다. 그게 2016년 6월 달에 브렉시트, 영국에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험피범피 울퉁불퉁한 그런 시장이 될 건데 2016년도의 6월과 같은 그런 브렉시트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올해도 보면 예상도 못했던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죠? 2016년이랑 또 비슷한 게 2016년 1월 달에도 보면 홍콩 ELS가 반토막이 나면서 아까 그 H지수 있잖아요. H지수가 2015년 한 7월 달에 15,000 했었는데 2016년 15년도에 14,000 뭐 이랬던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그때도 ELS 락인이 들어갔었거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발 위기 뭐 등등 해서 자, 올해 대선 이후에도 2016년처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 체슬리 팁에다가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말씀을 또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핵심 장비 특허만 2,000개. 이재용이 찾은 독일 슈퍼 부품산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줄서는 ASML 장비에 부품 3만 개 납품. 슈퍼을에 또 슈퍼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회사죠? 이재용 회장이 올해 두 번째 해외 출장으로 지난 26일 독일을 찾았고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관련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 글로벌 광학 기업 자이스 본사를 찾았는데 삼성전자와 자이스는 반도체 생태계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직접 거래 관계는 없다. 따라서 이 회사의 자이스 방문도 이번이 처음인데다 이례적이었다. 그러게요. 자, 가교 역할로 자이스에서 EUV 부품을 공급받아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독점 생산해서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슈퍼을인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동석을 했네요. 그래요. 자, 25일 ASML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크리스토퍼 푸케 CEO가 업무 개시 하루 만인 이날 자이스를 찾았고요. 이 회장은 푸케 CEO와 칼 람프레이트 자이스 CEO와 함께 첨단 반도체 생태계 삼각 협력을 논의를 했고 3사 관계자 단체 뒤에는 태극기, 네덜란드 국기, 자이스 깃발이 나란히 걸렸다고 합니다. 협력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와 자이스는 중간에 ASML을 두고 있어 직접 거래 관계는 아니지만 반도체 사업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과 협력이 차세대 제품 개발 등 삼성 사업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ASML의 EUV 장비 한 대에 들어가는 자이스 부품만 이 한 대에 자이스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간다고요?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자이스의 부품을 갖고 조립하는 거네. 삼성전자는 ASM 장비를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ASML도 최근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ASM의 노광 장비 생산량은 핵심 공급사인
자이스의 생산 능력에 달렸다고 했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이 ASML에 이어서 장비업체의 핵심 부품 회사까지 직접 방문해서 공급망을 점검하고 최신 반도체 부품이 생산되는 모습까지 살핀 것이다. 삼성, TSMC 그리고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이 ASML인데, 그죠? EUV 장비를 단독 생산하는 ASML의 장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생산 능력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ASML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품 회사 중 하나가 이 카메라 렌즈로 유명한 독일 자이스. ASML의 EUV 장비는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노광 공정에 사용이 되는데, 특수 제작된 반사 거울을 여러 개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으로 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기는데 초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입니다. 이 특수 반사 거울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자이스군요. 자이스는 2010년대 중반 원자 단위로 유리를 가공해서 EUV용 특수 거울을 개발했고요. 이를 ASML에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ASML의 차세대 EUV 노광 장비 하이 NA EUV에서 자이스의 기술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초미세 공정의 핵심인 최신 하이 NA EUV 장비는 아직 완성형 기술이 아니어서 반도체 제조사 환경에 맞게 성능과 생산성, 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인텔에 이어 삼성도 해당 장비를 조만간 드릴 예정이어서 자이스와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전자는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평가받을 때는 HBM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관련 사업에 재진출한 인텔의 거센 추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주력 DRAM과 낸드 플래시에서도 경쟁자들이 바짝 따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ASML은 함께 1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자이스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2026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해서 R&D 센터를 또 짓네요. 전자는 EUV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시장을 주도하고 연내 EUV 공정을 적용해서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재미난 기사 제목이 나와서 이 기사를 따왔는데요. 자, 공모주로 따따블을 원한다면 남들이 외면한 이것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공모주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 어떤 기사인가 봤더니, 자, 공모주 청약 경쟁률보다는 재무제표를 보고 옥석 가려야죠.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투자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을 알아보고 초보를 위한 재테크 방향을 조언하는 프로그램 재테크의 참견이 공개됐는데, 이게 비공개인가요? 이날 영상에서 20대의 투자로 35억 원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된 한정수 연두컴퍼니 대표가 진행자로 나서 이경준 혁신 IB 자산운용 대표와 공모주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공모주 투자 및 IPO 전문가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고 하네요. 2010년 LIG 투자증권 IB 사업본부 파생상품 운용 팀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파생상품 2010년부터 해서만 잘하면 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준. 자, 2010년 입사했다 그러고요. 이후 JPS 자산운용, 한엔 파트너스 자산운용 등에서 공모주 매니저로 일을 했군요. 이 대표는 공모주 투자로 단기 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돈을 벌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기업 재무 사정이나 객관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모주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공모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 3월 신규 상장 14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평균 168%에 달았네요. 역대 최고 수익률이고요. 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을 의미하는 따따블 기업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까지 제약이 많은데 1, 2억 원을 청약금으로 걸 만큼 현금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는 경쟁률이 30대 1, 20대 1에 불과한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면서 청약 흥행률이 아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했고요. 이 대표는 영상에서 자신의 투자 경험도 언급을 했는데 2009년 초에 그가 20대 중반이었던 때인데 이 대표는 직장 동료가 공모주 투자를 해 덩달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모주 투자가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던 때가 아니었고 공모주로 재미가 붙으니 주식 매매도 시작했는데 당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난 후라 하루에 600만 원을 벌 만큼 수익이 쏠쏠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고 공모주 투자로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 대표는 빚을 내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인데 하지만 더 이상 행운은 없었다고 합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7, 8개월 만에 빚이 1억 2천만 원으로 늘었고 그가 빚더미에서 어떻게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공모주는요, 어떤 얘기를 이 대표가 얘기를 했는지 대충은 뭐 감은 오는데, 공모주도,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예, 그 말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나오면, 또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G엔솔이 상장할 때 처음에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차 전지의 분위기는 한창 테슬라가 막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22년 1월 27일인가 뭐 상장을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뭐 다른 시장 22년 하필이면 또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다가 거기다가 또 대형 공모주가 상장이 되면서 다른 주식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 30만 원이라는 공모가는 되게 매력적이었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뭐 이런 기업들도 상장이 됐었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도 뭐 소문난 잔치에는 공모 30만 원에서 그러고 나서 59만 8천 원 상장한 당일날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 더블 가까이 붙으면서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받는 수량이 좀 적었죠. 수량이 적고 그것보다는 이경준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좀 싸게 거래되는 것들 그런 거에서도 얼마든지 좀 중박 이런 걸 터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공모주 시장도 코로나 때처럼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 22년 말 22년 초 23년 초까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도 보면 공모 철회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공모가가 너무 싸게 거래되니까 아예 철회해 버리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베어리시하면 공모가도 좀 그나마 저렴하게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오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서 달라지는 공모가, 그 공모가와 함께 받는 수량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사를 해서 약간 소외 주식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모주는 최근에 또 큰 공모주 하나 올라온다면서요. 현대 마린 뭔가, 예, 그런 거 올라올 때 기사 보면서 공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